아이 더러운 꼬마, 당장 내 레스토랑에서 내쫓아. 성호 지배인은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몇 초 후 그의 머릿속에 끔찍한 아이디어가 스쳤다. 원래 섭외했던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취소됐고 그는 지금 이 갈라 행사에 모인 재벌들을 위한 오락거리가 절실했다. 잠깐, 그 거지 꼬마 다시 데려와. 쓸모가 생겼어. 그는 하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반짝이는 연회장 안으로 밀어 넣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지연을 사과드립니다. 대신 연주할 연주자를 찾았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퍼졌고 10살의 하준은 루더기 옷에 맨발인 채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억지로 앉혀졌다. 성호 지배인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피아노 주위를 맴돌았다. 거리쥐야, 뭐라도 쳐봐. 내 재능 좀 보여줘봐. 그는 비꼬는 듯한 인사까지 하며 말했다. 핸드폰들이 들어올려지고 모두가 하준의 수모를 찍으려 했다. 하준은 눈을 감았다. 몸을 떨며 상처투성이 손가락으로 첫 음을 눌렀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순간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연회장을 휘감았다. 웃음소리는 갑자기 멈췄고 한 대기업 CEO의 얼굴에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성호의 웃음은 점점 굳어가다 결국 무너졌다. 그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가면을 찢고 수십 년 동안 묻어왔던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었다. 그 후 몇 분 동안 벌어진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강남 중심부에 자리한 골든 서울 레스토랑은 그날 밤 특별히 화려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흰 난초로 장식된 테이블 위로 빛을 쏟아내며 서울의 권력자들이 값비싼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웃음소리와 부의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성호 총지배인은 완벽한 이탈리안 수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레스토랑을 순찰했다. 오늘 밤 자선 행사는 그의 경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였다. 그때였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메인 피아니스트가 교통사고로 오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성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다. 공연은 20분 후에 시작되고 수백억 원의 사업 계약이 이 자리에서 성사될 예정이었다. 그의 미래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젠장. 그가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치자 고급 도자기가 덜그럭거렸다. 그때 성호의 시선이 뒷문 근처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에 닿았다. 하준 10살배기 거리 소년이었다. 성호는 그 아이를 수백 번도 더 보았지만 한 번도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저 쓰레기통을 뒤지는 들개처럼 무시했을 뿐이다. 하준의 찢어진 옷과 먼지 묻은 얼굴, 그리고 맨발은 레스토랑의 대리석 바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 아이는 매일 밤 레스토랑 뒷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기 위해 몰래 찾아왔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성호는 종종 경비원에게 저 더러운 것 좀 쫓아내 라고 명령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 절박한 순간에 성호의 머릿속에 잔인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너! 성호가 손가락으로 하준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항상 여기서 기웃거리는 꼬마. 하준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도망가야 할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뭐 연주할 줄 아니? 피아노 같은 거. 하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는 집에서 낡은 피아노를 배웠었다. 하지만 고아원에서 도망친 후로는 상상 속에서만 연주했을 뿐이다. 대답해, 이 더러운 꼬마야. 성호가 하준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공포와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성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완벽해. 오늘 너는 우리의 오락거리가 될 거야. 하준은 성호에게 끌려 화려한 홀로 들어섰다. 수백 명의 부유한 손님들이 그를 보며 웃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이 재미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성호가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다. 오늘 밤 특별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거리의 작은 예술가죠. 하준은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력한지 느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하준은 화려한 홀을 가로질러 걸으며 자신의 심장이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의 맨발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차가운 충격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귀족적인 향수와 값비싼 음식 냄새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하준의 코 속에는 오직 자신의 공포만이 가득했다. 서울의 거리는 그에게 잔인했다. 엄마와 아빠가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로 하준의 삶은
생존을 위한 끝없는 싸움이 되었다. 시립고아원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곳에서 관리인들은 아이들을 짐짝처럼 다루었고 나이 많은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의 음식을 빼앗곤 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아. 이 말은 고아원 원장이 하준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다. 그 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준은 결국 담장을 넘어 도망쳤다. 차라리 거리에서 굶주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에서 하준은 유령처럼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으려 했고 보더라도 곧 잊어버렸다. 때로는 친절한 노점상이 남은 떡볶이를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그는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뎌야 했다. 그런데 골든서울의 뒷문은 달랐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하준에게 부모님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아버지 영철은 공장에서 일한 후 집에 돌아와 낡은 피아노 앞에 앉곤 했다.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멜로디는 그들의 작은 집을 황금 궁전으로 변화시켰다. 어머니 은정은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면서도 항상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하준을 잠재우는 자장가이자 아침을 깨우는 알람이었다. 음악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진짜 재산이야. 아버지는 자주 말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재산. 하지만 버스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 하준의 세계에서 음악은 사라졌다. 고아원에서 한 번 낡은 피아노를 만졌다가 손등을 회초리로 맞았다.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관리인이 소리쳤다. 그날 이후로 하준은 밤중에 이불 속에서 상상 속의 건반을 두드리며 연습했다. 이제 하준은 수백만 원짜리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서 있었다. 성호가 그를 밀어 올려진 의자에 앉혔다. 거대한 악기는 마치 포식자처럼 그를 삼킬 듯했다. 하준의 더러운 옷과 상처투성이 손이 흑백 건반 위에 놓였다. 자, 시작해 거짓 꼬마야. 성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 손님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해봐.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이건 너무했군이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하준은 눈을 감았다. 그의 작은 가슴 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두려워하지 마, 아들아. 네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하준의 손가락이 첫 건반에 닿기도 전에 홀 안의 사람들은 이미 그들만의 잔인한 오락을 즐기고 있었다. 한 여성은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아이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에 담긴 독은 뱀의 것보다 더 강했다. 적어도 오늘 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재미를 보게 되었군요. 은발의 남성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다. 그의 시계 가격만으로도 하준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었다.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젊은 웨이터 한 명은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입술만 깨물었다. 수석 웨이터는 하준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는 여러 달 동안 뒷문에서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곤 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그에게 우산을 빌려주었다가 성호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 저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베토벤이라도 되길 바라시나요? 한 기업가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의 질문에 여러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성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계획대로였다. 메인 피아니스트가 오지 못한 실패를 잊게 할 만한 웃음거리를 찾았다. 이 거지 꼬마가 어설프게 건반을 두드리는 모습은 내일 아침 사무실에서 웃으며 이야기할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하준은 이 모든 소리를 들었다. 그의 귀는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날카로워져 있었다. 모든 비웃음, 모든 경멸의 속삭임이 그의 가슴에 작은 칼처럼 박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피아노의 광택나는 표면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더러운 얼굴, 헝클어진 머리, 수개월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몸. 하지만 그의 눈만은 달랐다. 아버지의 눈을 닮은 그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하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순간만큼은 그는 더 이상 거리의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영철과 은정의 아들이었다. 음악을 사랑했던 두 사람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이였다. 성호는 참을성을 잃고 있었다. 어서 시작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가 소리쳤다. 하준의 왼손이 천천히 올라가 저음부 건반 위에 자리 잡았다. 오른손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첫 음이 홀을 가득 채웠다. 깊고 풍부하고 완벽하게 맑았다.
그 소리는 마치 수정종처럼 공기 중에 맑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멈췄다. 한 여성이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다. 모든 눈이 하준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이 이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 하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이제 음악에 완전히 항복한 상태였다. 성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턱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그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전혀. 하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일 때마다 그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갔다. 골든 서울의 화려한 홀은 사라지고 그는 다시 그 작은 반지하 방에 있었다. 비가 지붕을 두드리고 창문으로 습기가 스며드는 그곳. 하지만 그 집은 하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였다. 다시 한번 아들아, 이번엔 느낌을 담아서. 영철의 목소리가 하준의 귀에 생생하게 울렸다. 공장에서 12시간 근무를 마친 후에도 아버지는 항상 에너지를 남겨두었다. 그 에너지는 오직 두 가지를 위한 것이었다. 가족과 음악. 영철의 손은 거칠었다. 공장 기계를 다루며 생긴 굳은 살과 상처가 가득했다. 그러나 그 손이 피아노에 닿는 순간 마법처럼 부드러워졌다. 손은 거칠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야. 하준은 5살 때 처음으로 피아노에 앉았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아버지가 상자를 받쳐주었다. 넌 특별한 아이야, 하준아. 네 손가락이 건반에 닿을 때 네 영혼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어. 어머니 은정은 요리하면서도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맑았다. 가끔은 결혼식장에서 노래를 불러 추가 수입을 얻기도 했다. 우리 하준이는 내 목소리와 내 손가락을 모두 물려받았어요. 그녀는 영철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집에 있던 피아노는 영철과 은정의 결혼 선물이었다. 영철의 스승이 물려준 오래된 악기였다. 몇몇 건반은 소리가 나지 않았고 페달은 삐걱거렸지만 그들에겐 그것이 보물이었다. 영철은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언젠가 새 피아노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음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영철은 종종 말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가혹해도 음악만큼은 빼앗을 수 없어. 겨울이면 방은 춥고 습했다. 전기장판 하나로 세 식구가 의지했다. 하지만 영철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은정이 노래를 부르면 그 작은 공간은 따뜻해졌다. 하준은 그 순간들을 음악의 마법이라고 불렀다. 버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하준은 학교 음악실에 있었다. 선생님이 그를 교무실로 데려갔고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많이 아프지 않았을 거야. 순식간이었을 거야. 누군가 그에게 말했지만 하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만이 귓가를 가득 채웠다. 고아원으로 보내지기 전 하준은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약속할게요, 아빠, 엄마. 계속 연주할게요. 절대 음악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골든 서울의 스타인웨이 앞에서 하준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릴 때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도였다. 사랑에 대한, 기억에 대한, 그리고 상실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삶에 대한 기도. 홀 안의 부유한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그들은 단지 뛰어난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 영혼의 가장 깊은, 가장 진실된 표현을 목격하고 있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을 때 골든 서울 레스토랑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하준은 눈을 감은 채 여전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작은 가슴은 빠르게 오르내렸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마지막 음표까지 그의 영혼을 쏟아부었다. 성호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웃음거리를 만들려 했던 시도가 이제 그의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청중의 얼굴을 살폈다. 조롱과 웃음 대신 그는 충격과 감동, 심지어 몇몇 눈에서는 눈물까지 보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가 중얼거렸다. 이것은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한 사업가가 마침내 기침을 하며 정적을 깼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손바닥을 마주쳤다.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을 깨웠고 순식간에 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하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웃음과 조롱 대신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일어서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일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민우, 그날 밤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냉혹한 사업 수완으로 유명한 그는 평소에는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젖어 있었다. 저 아이는 어디서 온 거지? 민우가 옆 사람에게 물었다. 수진 대기업 후계자도 하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평소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오래된 기억에 사로잡힌 듯했다. 내 할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연주하셨어. 성호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무대로 올라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뜻밖의 재능을 발견해서 기쁩니다만 이제 본 행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민우가 하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결연했고 눈빛은 진지했다. 소년, 민우가 하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며 말했다. 내 이름이 뭐니? 하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랫동안 그의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 거리에서는 그저 저기 가난한 아이 또는 거지 꼬마였을 뿐이다. 하준이요, 김하준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하준아, 너는 어디서 그렇게 피아노를 배웠니? 하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은 오랫동안 없었다. 제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지만 피아노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민우의 눈이 더욱 젖어들었다. 그 역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도 공장에서 일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를 숨겨왔다. 수진도 다가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수제자수 손수건을 꺼내 하준에게 건넸다. 눈물 닦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준은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성호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모든 권위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홀 안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이 거지 소년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은 성회에 있지 않았다. 민우는 하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대어 들려줄 수 있니? 제발 한 곡만 더. 하준은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의 음악을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의 손가락이 다시 건반 위에 올라갔다.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첫 음을 연주했을 때 그것은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두 번째 음이 이어졌고 곧 멜로디가 레스토랑 전체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가 선택한 곡은 어머니가 자주 불렀던 한국 민요였다. 단순한 곡이었지만 하준의 손길 아래에서 그 곡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각 음표에는 거리에서의 차가운 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이루지 못한 꿈의 메아리가 담겨 있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40년 전 그도 이 소년처럼 가난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했다. 그는 대학에 가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고 결국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뭔가 소중한 것을, 이 소년의 음악이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 무언가를. 이게 가능할까? 한 여성 임원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평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거리의 아이가 이렇게 연주할 수 있다니. 그녀 옆에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재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나죠. 하준의 음악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고조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그는 건반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은 희망에 대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존재하는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가슴에 얹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가야금을 연주했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그녀를 키웠다. 밤마다 그는 가야금을 연주하며 그녀를 재웠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수지는 그 악기를 창고에 넣어두었다.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다. 지금 하준의 음악은 그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한 노부부가 손을 맞잡았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점점 더 무관심해졌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을 다시 느꼈다. 하준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음악 속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멜로디와 함께 흔들렸고 얼굴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다. 이 순간만큼은 그는 더 이상 굶주림도, 추위도, 외로움도 느끼지 않았다.
마지막 음이 호를 울릴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소리가 사라진 후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집단적인 트랜스에서 깨어나듯이 박수 소리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조롱이나 거만함이 아닌 진정한 감동의 표현이었다. 성호는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은 반쯤 열려 있었다. 이것은 그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전혀. 하주는 웃음거리가 되는 대신 이제 골든 서울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하주는 천천히 거의 꿈을 꾸듯이 피아노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때 민우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내일 저녁에 다시 연주해 줄 수 있겠니?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사업계에서 가장 냉철하기로 유명한 이 남자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고 평소의 권위적인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내 이름은 이민우라고 한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 같은 재능을 가진 아이를 만나다니 놀랍구나. 하주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이런 관심은 그에게 낯선 것이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지나칠 때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지금 이 유명한 사업가가 그를 인간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고 있었다. 민우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소용돌이쳤다. 어린 시절 그도 가난했다. 부모님은 그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희생했다. 성공한 후 그는 그 과거를 숨겨왔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그가 명문 가문 출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준의 음악은 그 가면을 벗겨냈다. 너는 어디서 지내니? 민우가 물었다. 하준은 바닥을 바라보았다. 특별히 정해진 곳은 없어요. 날씨가 좋을 땐 공원에서, 비가 오면 찾을 수 있는 어느 곳이든요. 이 말에 수진이 다가왔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준의 손을 잡았다. 오늘 밤부터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성호는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손님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이제 본 행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하준 주위로 모여들었다. 한 패션 디자이너가 자켓을 벗어 하준의 어깨에 둘렀다. 식품회사 CEO는 웨이터를 불러 하준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건설회사 회장은 이미 비서에게 전화해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있었다. 하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음식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경쟁하고 있었다. 내일부터 너를 최고의 음악 학교에 보내겠다. 민우가 말했다.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할게. 수진이 끼어들었다. 우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안전한 집이에요. 강남에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업가들도 제안을 쏟아냈다. 의류, 교육, 음식, 심지어 미래의 일자리까지. 하주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성호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더 나쁜 것은 그의 가장 중요한 고객들이 이제 그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 아이를 우스운 구경거리로 만들려 했지만 대신 하주는 영웅이 되었다. 잠깐만요. 성호가 마침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는 그냥 거리의 불안가예요.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가 정말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민우가 성호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다시 냉철한 사업가의 눈이 되었다. 성호 씨,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몰랐던 것 같군요. 특히 당신의 인간성에 대해서요. 호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성호는 자신이 중요한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 경제계의 거물들이었다. 그들의 적이 되는 것은 자신의 경력에 치명적일 것이다. 하주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어쩌면 그의 삶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음악은 정말로 그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우가 다시 하준에게 향했다. 오늘 밤은 나와 함께 가자. 내일 우리는 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다음 날 아침 하준은 생애 처음으로 부드러운 침대에서 눈을 떴다. 민우의 펜트하우스 게스트룸은 하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넓었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보였다. 이게 꿈이 아닐까? 하준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손은 이제 깨끗했다. 어젯밤 민우의 가정부가 그를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혔다. 처음으로 하주는 자신이 깨끗하다고 느꼈다. 단지 몸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까지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는 이미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따뜻했다. 잘 잤니?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감정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몇 개 있단다. 민우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아침을 먹자.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하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든요. 음식이면요. 거리에서의 삶은 그에게 까다로운 식성을 가질 여유를 주지 않았다. 민우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 잠시 후 그들은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신선한 과일, 따뜻한 빵, 계란 요리가 테이블에 가득했다. 하주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었다. 마치 모든 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주나, 민우가 신중하게 말했다. 어젯밤 내 음악은 내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어.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내 뿌리를,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하주는 놀라서 쳐다보았다. 이 부유한 사업가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나도 한때 너처럼 가난했단다. 민우가 계속했다. 내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했어. 우리는 반지하 방에 살았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했지. 하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민우와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 사람들은 내가 명문 가문 출신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했으니까. 하지만 네 음악을 들었을 때 그 모든 거짓말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 민우는 일어나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나는 중요한 것들을 잃었어. 내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 통화해. 그것도 비즈니스 이야기만. 하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민우의 말에는 그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내 음악은 나에게 질문을 던졌어. 성공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그 대가로 내가 잃은 것들에 비해서. 민우가 다시 하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나는 네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최고의 음악 교육, 안전한 집,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자선이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나를 구하고 있는 거야. 하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길거리의 아이였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듯 민우가 손을 내밀어 하준의 어깨를 꽉 잡았다. 너는 특별해, 하준아. 어젯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어. 이제 네가 그걸 믿을 차례야. 몇 주가 지나는 동안 하준의 이야기는 강남의 비즈니스 서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다.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 히트는 아니었지만 저녁 식사 자리와 가족 모임에서 은밀한 대화 주제가 되었다. 몇몇 사업가들은 하준을 다시 만나기 위해 골든 서울을 찾아왔고 악기를 선물로 가져오기도 했다. 민우는 약속을 지켰다. 하준은 이제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울 최고의 음악 교사에게 레슨을 받고 있었다. 수지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의 생활을 살피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했다. 하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나 골든 서울에서는 성호가 이 모든 변화를 증오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권위는 그날 밤 이후로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중요한 고객들이 그에게 그 소녀는 어떻게 지내나요? 라고 물었고 일부는 심지어 하준이 레스토랑의 정기 공연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모든 것이 말이 되지 않아 성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한 거지 꼬마가 내 권위를 훼손하다니. 성호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비밀리에 두 번째 공연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하준을 완전히 망신시키기 위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그는 엄격한 음악평론가들, 잔인함으로 유명한 기자들, 심지어 하준의 기술적 결함을 공개적으로 조롱할 수 있는 전문 음악가들까지 초대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성호는 이메일 초대장 목록을 검토하며 미소 지었다. 그 꼬마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시간이야. 하준은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공원의 공공 피아노에서 열심히 연습했다. 이번에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음악적 헌사였다. 정말 잘 될 거예요. 하준은 민우에게 말했다.
그의 눈은 희망과 기대로 빛나고 있었다. 제 음악으로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성호를 잘 알았다. 그 남자는 결코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심해, 하준아. 모든 사람이 네 성공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야. 공연 전날 밤 하준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몇 개의 별이 도시의 밝은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다. 보고 계신가요, 엄마, 아빠? 그가 속삭였다. 내일 저는 여러분을 위해 연주할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공연 당일 아침 하준의 전화기가 울렸다. 디스플레이에는 골든 서울의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하준 군에게 알려드려 유감입니다만 성호의 목소리가 냉랭하게 들려왔다. 오늘 공연은 기술적인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하준은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다 됐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유감입니다. 성호가 가짜 공손함으로 대답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고 하준은 혼란스럽게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실망감으로 무거웠다. 그는 민우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민우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하준은 혼자였다. 성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하준은 공연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초대받은 손님들은 그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의 짧은 명성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성호는 한 가지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 하준이 지난 몇 달 동안 길거리에서 살아남을 만큼 강해졌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초대받은 손님들이 골든 서울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입구에 모여들었다. 하준의 첫 번째 공연에 관한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소년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 민우는 출장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여 공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쳤다.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성호의 표정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하준은 어디 있습니까? 민우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성호는 유감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정말 유감입니다만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민우의 눈이 좁아졌다. 그는 거짓말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다. 무슨 기술적인 문제죠, 정확히? 성호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피아노, 조율이 안 되어 있고. 그 순간 수진이 도착했다. 그녀는 즉시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다. 무슨 일이에요? 하준은 어디 있나요? 민우가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녀가 성호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더 많은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하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의 음악에 감동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의 미래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들 모두 답을 원했다. 성호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의 계획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문제가 거짓말이에요. 갑자기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니 하준이 레스토랑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민우가 사준 새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래된 결단력이 있었다.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그 강철 같은 의지가. 성호 씨가 제게 전화해서 공연이 취소됐다고 했어요. 하준이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저를 망신시키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 공연에서처럼요. 민우가 하준에게 다가갔다. 우리가 왔구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수지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이게 당신의 계획이었군요. 그녀가 성호에게 말했다. 하준을 불러서 거짓말을 하고 그가 겁쟁이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 최고의 권력자들이었다. 다른 장소를 찾읍시다. 민우가 제안했다. 하준이 약속대로 연주할 수 있는 곳을.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무리의 중요한 사업가들과 사회 유명 인사들이 성호의 레스토랑을 떠나기 시작했다. 하준을 따라 민우와 수진의 인도를 받으며 성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기다리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가 외쳤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고객들이 레스토랑을 떠나고 있었다. 그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민우가 물었다. 어디로 갈까?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저기요. 그녀가 레스토랑 맞은편 공원을 가리키며 말했다. 완벽해요. 하주는 자신을 위해 일어선 이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공원 가로등의 부드러운 불빛과 골든 서울의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멀리서 빛나는 조명 아래 전혀 다른 종류의 관객이 모이기 시작했다. 가족 전체가 다가왔고 아이들은 나무 사이를 뛰어다녔으며 공원을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 이상한 야외 공연을 보기 위해 멈췄다. 민우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피아노를 조정했다. 그는 악기를 거의 경건한 마음으로 다루었다. 이 순간은 완벽해야 해. 그가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자신의 감정적 투자에 놀라면서. 하주는 이제 처음 공연했을 때보다 더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악기에 다가갔다. 지난 몇 주 동안 그에게 무언가가 변화했다. 음악은 더 이상 단순히 부모님의 기억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힘이었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 하주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빛 공해에도 불구하고 몇몇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부모님에게 침묵의 기도를 드렸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그의 손가락을 인도해달라고, 그가 단지 손으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첫 음이 공원 전체의 수정처럼 맑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하준이 외로운 밤들에 만든 작곡의 시작이었다. 그는 이 곡에 공식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늘에 보내는 편지라고 불렀다. 곡의 첫 부분은 부드럽고 탐색적이었다. 마치 아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처럼. 천천히 멜로디는 강해지고 확신에 차기 시작했다. 하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며 이야기를 전달했다. 사랑에 대한, 상실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민우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는 전에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의 공연을 들었지만 이것은 완전히 달랐다. 이것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하준의 기술이 놀라웠지만 이것은 영혼에 관한 것이었다.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수지는 모르게 전화기를 꺼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하준의 음악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관중 속에서 한 노부부가 손을 잡았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그들은 지금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하준의 음악이 시간의 겹을 벗겨내고 그들의 사랑이 처음 피어났을 때의 순수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젊은 엄마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최근에 자신의 어머니와 다퉜다. 사소한 것이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했다. 지금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하준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음악에 몰입해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일 때 그는 부모님이 가까이에 있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미소 짓고 그를 지켜보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공원은 이제 몇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소셜미디어에 누군가가 이 즉흥 공연에 대해 게시했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고요하게 듣고 있었다. 골든 서울의 창문에서 성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레스토랑은 텅 비었고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뭔가 거의 잊어버렸던 것을. 아마도 후회? 하준의 음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공원은 마법에 걸린 듯했다. 그의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멜로디는 이제 단순한 음악을 넘어 영혼의 언어가 되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 상실과 사랑, 그리움과 희망을 전달했다.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는 3년 전 아내를 잃었고 그 이후로 그녀의 사진에 말을 건네는 것 외에는 그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지금 하준의 음악은 그의 마음속 댐을 무너뜨렸다.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알아요, 영희야. 그가 속삭였다. 수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진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래, 수진아. 엄마도 내 목소리가 그리웠어. 이 간단한 교환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들 사이의 갈등은 가족 사업에 관한 것이었다. 수진은 회사를 현대화하고 싶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방식을 고수하길 원했다. 그것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사소한지 깨달았다. 민우도 전화기를 꺼냈다.
뉴욕에 있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사랑한다.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그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것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불과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나도 아빠를 사랑해요. 다음 주에 서울에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메시지를 응시했다. 그의 아들은 2년 동안 한국에 오지 않았다. 하준의 음악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원 구석에서 한 젊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최근에 이별했다. 사소한 오해 때문이었다.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를 껴안았다. 하준은 이 모든 화해의 물결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세계, 음표와 감정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있었다. 그의 음악은 이제 부모님을 향한 대화가 되었다. 그는 건반을 통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남겨준 선물, 음악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울렸을 때 공원 전체가 숨을 참았다. 그 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마치 집단적인 트랜스에서 깨어나듯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하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놀랐다. 공원은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 모두가 그를 위해 박수를 치고 있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민우가 그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겠니, 하준아?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단지 연주했을 뿐이다. 부모님을 위해, 자신을 위해. 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상기시켰어. 가족, 사랑, 용서의 중요성을. 돈이나 권력, 지위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하준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단지 10살 소년이었고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치 그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그의 음악을 통해 다시 찾은 것처럼. 하준아, 수진이 전화를 끊고 다가오며 말했다. 내 음악이 기적을 일으켰어. 내 어머니가 내일 서울에 오신대. 우리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할 거야. 하준은 미소 지었다. 그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전달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공원에서의 음악회는 이제 진정한 화합의 축제가 되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찾아 화해하고 가족의 불화로 갈라진 형제 자매들이 다시 만나 포옹을 나누었다. 하준의 음악은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벽을 허물어뜨렸다. 한 노부인이 공원을 지나가다 수진을 알아보았다. 저기 수진이 아니니? 수진은 놀라서 돌아보았다. 그녀의 할머니였다. 유산 문제로 10년 넘게 말을 하지 않았던 할머니. 노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모습을 보니 내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내 딸. 수진은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 달려가 포옹했다.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너무 완고했어.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때란다. 공원 다른 쪽에서는 두 중년 남성이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들은 형제였고 가업을 두고 심하게 다투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은 회사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길 원했고 동생은 혁신적인 방향을 추구했다. 그 갈등은 결국 회사를 두 개로 분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말 바보 같았어.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함께했다면 얼마나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들은 어색하게 악수를 했고 곧 그것은 형제 간의 따뜻한 포옹으로 바뀌었다. 다시 시작하자. 형이 제안했다. 이번엔 함께. 하준은 연주를 마치고 민우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했다고 느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준이 민우에게 물었다. 제 음악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죠? 민우는 잠시 생각했다. 진정한 예술은 우리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한 자아와 연결시켜주지. 내 음악은 순수하고 정직해. 그것은 내 고통에서 왔고 내 사랑에서 왔어. 사람들은 그 진실에 반응하는 거야.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감정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음악을 통해 표현했을 뿐이다. 민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모두 너무 바빠서 너무 성공과 지위에 집착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려. 가족,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네 음악은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었어. 공원 가장자리에서 성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레스토랑은 텅 비어 있었고 모든 손님들은 공원에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분노 대신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성호 씨? 한 직원이 물었다.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예요, 성호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호야, 무슨 일이니? 괜찮니? 네, 어머니, 그냥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성호는 오랫동안 어머니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그가 사준 고급 아파트에 이사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지금 하준의 음악을 들으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하준이 마지막 음을 연주했을 때 공원에 내려앉은 침묵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강렬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무언가 신성한 것의 존재였다. 마치 공기 자체가 순수한 사랑과 예술로 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이어진 박수는 첫 번째 공연 때와는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재능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각 사람의 가족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경험에 대한 감사였다. 민우가 하준에게 다가와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하준아, 나는 내 음악 교육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싶어. 서울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개인 레슨을 받도록 할게. 수진도 제안을 했다. 내가 가진 작은 아파트가 있어. 이제부터 너는 그곳에서 살 수 있어. 더 이상 거리에서 지내지 않아도 돼. 놀랍게도 성호도 공원으로 내려와 하준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겸손함이 서려 있었다. 하준 군, 그가 말했다. 내가 너를 잔인한 오락거리로 취급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어. 레스토랑에서 정기적인 공연을 해주면 어떨까? 이번에는 내 재능에 걸맞은 존중과 존엄성을 갖고. 하준은 모든 제안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장소 외에는 삶에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의 단순한 우아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조건은 이 특별한 공연을 했던 공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부모님이 더 선명하게 그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느꼈다. 그날 밤 이후 하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민우는 약속을 지켰고 최고의 음악 교사들이 매일 하준을 가르쳤다. 수진의 아파트는 그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성호조차 자신의 약속을 지켜 매주 금요일 저녁 골든 서울에서 하준의 특별 공연을 마련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준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무가치하거나 버려진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선물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하준은 공원 벤치에 앉아 민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져요. 하준이 말했다.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거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민우는 미소 지었다. 인생은 때로 그렇게 빨리 바뀌지.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너 자신에게서 왔다는 거야. 네 음악, 내 영혼, 내 용기에서. 하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민우의 눈이 젖어들었다. 그들은 지금 네가 이룬 모든 것을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러워 할 거야. 하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빛 공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을 볼 수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그의 상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부모님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고 확신했다. 약속할게요. 하준이 속삭였다. 제가 받은 이 두 번째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제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울게요. 민우는 하준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네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하준아. 네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골든 서울 레스토랑 창가에서 성호는 공원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복잡한 감정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첫 반응은 순수한 분노였다. 어떻게 한 거리의 꼬마가 그의 밤을 완전히 망치고 레스토랑을 비우게 만들었단 말인가? 하지만 나무 아래에서 벌어지는 화해의 장면들을 지켜보며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준의 음악은 레스토랑 창문까지 들려왔고 성호는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도 한때는 가난했다. 그도 한때는 음악을 꿈꾸었다. 지위와 돈에 집착하기 전에. 언제부터 자신의 출신을 잊어버렸을까? 언제부터 오락거리를 위해 아이를 모욕할 정도로 냉혹한 사람이 되었을까? 기억이 그를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다. 그의 학비를 대기 위해 밤에 사무실 청소를 하던 어머니, 그가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모든 희생을 감내했던 어머니. 성호는 2년 동안 어머니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다. 그가 사준 고급 아파트에 이사하기를 거부하고 그를 키운 소박한 집에 남기를 원했다는 이유로 떨리는 손으로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외워둔 번호를 눌렀다. 전화를 받은 노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기념일 외에는 통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어머니, 성호가 목이 메어 말했다. 사과하고 싶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이어진 대화는 수년 만에 가장 솔직한 대화였다. 성호는 자신의 오만함, 어머니가 가르쳐준 가치들로부터의 이탈을 인정했다. 어머니는 성공이 아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기 전 다정했던 아들이 그립다고 표현했다. 아들아, 네가 나에게 호화로운 아파트를 사주려 한 것은 알아. 하지만 내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난 그저 내 아들이 필요할 뿐이야.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성공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잃어버렸다. 어머니, 내일 모시러 갈게요. 함께 식사해요. 제가 요리할게요. 전화를 끊은 후 성호는 공원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하준이 마지막 음을 연주하고 있을 때 그는 군중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성호는 민우와 수진이 하준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다가가지 말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목소리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천천히 그는 무대가 된 공간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분노를 담은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성호는 멈추지 않았다. 하준 앞에 서서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하준 군,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부드러웠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네 재능과 네 영혼을 모욕했어.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하준은 놀랍게도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성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순수함이 있었다. 괜찮아요, 하준이 말했다. 음악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어요. 제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의 가식적인 웃음, 위선적인 친절함, 모든 거짓 가면들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하준 앞에서 그는 단지 어머니의 아들, 자신의 길을 잃었던 한 남자로 서 있었다. 다시 기회를 주겠니? 그가 물었다. 내 레스토랑에서 정기적으로 연주해 줄래? 이번에는 진심으로, 네 재능에 대한 진정한 존중을 담아서. 민우와 수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성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심했다. 하지만 하준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은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하준이 단순하게 말했다. 그 말에는 어른보다 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몇 달 후 하준은 강남에서 작은 전설이 되었다. 호기심거리나 오락거리가 아닌 음악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겸손한 이들이 인류의 가장 귀중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 커뮤니티에 상기시킨 소년으로 하준의 정기 공연은 골든 서울의 가장 인기 있는 행사가 되었다. 성호는 레스토랑의 한 부분을 작은 콘서트 홀로 개조했고 매주 금요일 밤 하준의 공연은 매진되었다. 그러나 입장료는 돈이 아니었다. 대신 손님들은 서울의 노숙아동들을 위한 기부금을 내야 했다. 민우는 약속을 지켰다. 하준은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았고 그의 재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기술적인 향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음악이 유지한 순수함이었다. 아무리 복잡한 곡을 연주해도 그의 연주에는 여전히 첫날 밤의 그 순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하준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것은 재능 있는 거리의 아이들을 찾아 음악, 미술, 무용 교육을 제공했다. 하준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진정한 예술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재단 개막식에서 말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성호도 변했다.
그는 어머니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레스토랑에 초대해 직접 요리를 대접했다. 그는 심지어 레스토랑 직원들에게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였다. 하준이 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성호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성공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눈 것으로 측정된다는 것을요. 하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민우가 그의 아들과 화해한 것이었다. 민우의 아들 준호는 뉴욕에서 서울로 돌아와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매주 일요일 함께 식사를 했고 종종 하준을 초대했다. 너는 내게 아들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어. 민우가 하준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버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지. 우리는 영원히 내게 감사할 거야. 하지만 하준에게 가장 특별한 순간은 매주 한 번, 그가 처음 공연했던 공원을 방문할 때였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벤치에 앉아 하늘과 이야기했다. 그의 부모님과.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가 속삭였다. 음악을 계속하고 있어요. 약속한 것처럼요. 사람들이 제 연주를 좋아해요. 제가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그는 종종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다. 민우가 그를 위해 찾아준 그의 부모님 사진이었다. 영철과 은정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어린 하준이 있었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완벽해 보였다. 여전히 그리워요. 하준이 사진에 말했다. 매일 그리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가을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고 하준은 그것이 부모님의 대답이라고 상상했다. 그들도 그를 그리워하지만 그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복하다고. 그날 저녁 하준은 특별한 공연을 위해 골든 서울로 돌아왔다. 그의 첫 공연 1주년을 기념하는 밤이었다. 레스토랑은 하준의 삶을 변화시킨 모든 사람들로 가득 찼다. 피아노 앞에 앉기 전 하준은 잠시 멈춰 서서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민우, 수진, 성호,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그의 여정의 일부가 된 수많은 다른 사람들. 오늘 밤은 감사의 밤입니다. 하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두렵거나 불확실하지 않았다. 제 음악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음이 공기 중에 울렸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영혼이 다른 영혼들에게 건네는 사랑의 선물이었다. 어둠 속에서 발견된 빛의 이야기, 절망 속에서 발견된 희망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 가족의 이야기였다.